자, 여러분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고 수업 나갈 테니까 화면 다 켜고 수업 준비할게요. 자, 한번 출석 다 불러볼게요. 책상 앞에 있는지. 대성이. 네. 네. 두영이. 네. 네. 예은이. 네. 네. 재준이. 현우. 혜린이. 네. 네. 지훈이. 네. 네. 은서. 네. 네. 나혜. 네. 네. 민성이. 네. 네. 민영이. 네. 네. 예지. 네. 네. 재원이. 네. 네. 현민이. 네. 네. 소미. 네. 네. 채빈이. 네. 네. 민승이. 네. 네. 아까 이름 불렀는데 대답 안 한 사람 이재준. 네. 현우. 네. 네. 다 있죠? 자, 앞에 풀어볼게요. 우리 어제 통합 기준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 기준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기준점들을 다 통합시킨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책에는 설명이 뒤에 단원에 가면 통합 기준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어제 지문을 보니까 책에 없는 지문을 갖다 쓰기도 했더라고.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은 통합 기준점에 말 그대로 모든 기준점을 통합한 거기 때문에 수평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 위치, 수직 위치, 높이, 그리고 중력 이런 게 다 어떻게 되어 있다? 합쳐져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2, 3번은 틀린 거고 4번 같이 이건 어제 얘기를 해줬죠. 통합 기준점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원래 그 이전에는 기준점들을 보통 산 정상에 매설을 했는데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힘들게. 그래서 평지에다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 해서 답은 4번이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번일 거야. 근데 얘는 우리 책에는 통합 기준점의 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찾아보니까 통합 기준점의 크기가 이렇게 가로 1.5km 엄청 큰 거죠. 사실 지금 작게 그렸지만 세로 1.5km짜리가 몇 킬로미터 간격으로 전국에 매설이 되어 있냐면 5에서 10km 간격으로 크기가 1.5km 곱하기 1.5km고 간격은 5에서 10km 간격으로 통합 기준점이 매설이 되어 있대요. 만약에 이거 크기를 몰라도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어. 개수는. 통합 기준점의 개수 혹시 책 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몇 개인지 기억나요? 1200개. 1200개죠. 그리고 표시를 어떻게 한다 해서 통합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할 거지만 표시를 영어 U에다가 4자리 숫자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U는 뭐 유니파이드 통합하다 영어의 약자. 그래서 수원이 1번이래. 수원이 1번이라서 수원은 0000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있는 게
1200번째라고 이렇게 책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크기를 몰라도 공부를 했으면 통합 기준점이 100개가 아니라 1200개라는 거는 알 수 있었을 거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2016년도 6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이거는 너무 쉬울 거야. 그 17년도 거보다 더 쉽겠죠. 바로 나올 걸 답. 대성이 답 맞았고. 자, 이거는 뭐 시간 안 주고 바로 할게요.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요. 재원님 표시한 거 손가락을 1번. 또. 없어? 답 아는 사람? 푼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 아니, 대답하기 싫으면 채팅으로라도 얘기를 해. 답은 1번이잖아. 방금 한 것처럼. 산 정상에 매설돼 있는 게 아니라 통합 기준점은 어디에 매설돼 있다고 했어요? 정상이 아니라 평지에 매설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몰라도 1번 풀 수 있었던 거고, 2번 방금 설명했던 거죠. 우리나라 통합 기준점 1번은 수원에 있다. 그 3, 4번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자, 다 한번 보고. 자, 교과서로 넘어가서 36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36페이지 거리 측량 이제 복습하면서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 추가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추가할 건데, 자, 거리 측량 분류 보면은 직접 거리를 재는 직접 거리 측량이랑 간접 거리 측량 중에 우리 책에 한 줄로 딱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전파나 광파. 근데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풀고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책에 그냥 한 줄 나와 있는 부분도 어디다 끌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전파 거리 측정이랑 광파 거리 측정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뭐 기능사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꼼꼼하게 봤으면은 전파 거리 측정이랑 광파 거리 측정을 한 번씩은 봤을 텐데, 자, 우선 전파 거리 측정과 광파 거리 측정의 차이는 말 그대로 광파는 한자로 빛광자를 써가지고 빛을 쏘는 거고, 전파는 전자파나 전기를 쏘는 거예요. 쏘는 물질이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달라. 광파부터 보면은 광파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빛을 쏘기 때문에 주변의 날씨나 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래서 광파 거리 측정의 제일 단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단점이고, 대신에 광파 거리 측정에서 좀 장점은 날씨의 영향은 많이 받지만 얘는 장애물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아요. 뭐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거리 측정을 못하는 게 아니야. 대신 날씨의 영향은 많이 받고 얘는 장애물의 영향은 적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교적 어디서 많이 쓰냐면 중단거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교적 단거리 측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자, 반대로 전파는 얘랑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광파 거리 측정이랑. 전기는 사실 날씨에 영향을 안 받죠. 여러분 전기 쓸 때 날씨 안 좋다고 전기 못 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반대로 날씨의 영향은 적게 받는 측량이고 반대예요, 얘랑. 대신에 이제 전기가 흐르고 전자파가 흐르려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장애물의 영향은 많이 받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전기탑 세워져 있는 송전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송전탑이나 공장과 같은 건물 등 그런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 간섭이 생겨. GPS 할 때 배웠던 것처럼 간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파 거리 측정은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 얘가 중단거리, 광파가 중단거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면 전파 거리는 더 거리가 멀어져서 장거리 측정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측정에. 자, 마지막으로 정밀도 비교를 해볼게요. 둘 중에 정밀도가 더 높은 거는 광파가 비교적 정밀도는 더 높아요. 광파. 둘이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교과서로 보면은 전파 측정, 광파 측정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 있지만 이제는 측량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줄이라도 나와 있으면 더 개념을 추가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고 한번 문제를, 기출 문제는 얘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사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자, 전자파 거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전자파는 아까 정리를 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자파. 날씨의 영향은 적게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대신 장애물의 영향은 어떻게 됐어? 장애물의 영향은 많이 받죠. 그리고 장거리 측정에 사용이 된다고 했고, 자, 따져보면은 1번 전파 거리 측정기는 광파 거리 측정기보다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맞고, 2번 전파 거리 측정기는 광파 거리 측정기보다 반사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GPS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 장애물이 있으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오다가 반사돼서 무슨 오차가 생기죠? GNSS에서 반사파가 생기면 무슨 오차가 생겨? 다중 경로. GNSS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부딪혀서 반사파가 생기면 경로가 2개 이상 생긴다 했죠. 그래서 다중 경로 오차가 생기는 것처럼 전자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가 부딪히면서 반사파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3번 전파거리 측정기는 광파거리 측정기보다 날씨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틀렸죠? 날씨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는 광파가 더 많이 받는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7번, 8번도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고 지금 기능사 여러분 책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풀어보면은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이 지문만 거의 답으로 해놨어. 기능사 문제에는. 왜냐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고 전파 거리 측정이랑 광파 거리 측정을 교과서 36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어 40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40페이지 이제 보정. 자, 어제 테이프 상수 보정했었고 이제 경사 보정은 우리가 몇 번 계산 문제로도 풀었으니까 2개 했는데 아직 기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온도에 대한 보정은 기출에 나온 적은 없는데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한테 개념을 좀 알려줄게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테이프의 보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테이프의 길이가 만약에 늘어났어. 늘어나면 보정값은 플러스라고 했죠. 그리고 테이프가 반대로 짧아지면 보정값은 빼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온도 보정은 이건 실제로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 이론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한 번 있어. 지문을 사용을 해서. 근데 뭘 물어봤냐면 자, 온도 보정부터 먼저 볼게요. 온도 보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온도가 높아졌어, 만약에.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줄자 테이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늘어날까, 줄어들까?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요. 늘어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온도가 높아지면 축 처지면서 원래 모든 게 거의 다 대부분 늘어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테이프가 늘어나. 테이프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테이프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보정값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보정값은 플러스. 그럼 반대로 이제는 온도가 내려갔어. 그럼 추우니까 수축이 되면서 테이프의 길이는 짧아졌겠죠. 그래서 결국엔 보정값이 마이너스다. 이거 책에 우리 안 나와 있어서 좀 정리를 해 두세요. 이 부분이 문제 지문에 나왔었어. 온도가 올라가면 보정값이 플러스고 온도가 낮아지면 보정값은 마이너스다. 자,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한번 선생님 보면 테이프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테이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대요. 방금 이거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 것처럼. 그러면 거리를 측정하면 테이프가 온도가 변하면서 당연히 보정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테이프의 보정량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통 표준의 온도를 15도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측정할 때 온도가 15도보다 높거나
15도보다 낮으면 보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알파라는 테이프 선팽창 개수는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질 수밖에 없어. 얘는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잘하면 되고, 여기 T가 표준 온도 15도, 그리고 T0는 현재 온도, 그리고 곱하기 측정 길이에요.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한 장 넘어가면 문제 있죠.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A, B 두 점 사이 거리를 관측했더니 255.540m가 나왔대, 측정 결과. 근데 측정 당시 온도는 18도예요. 그럼 지금 표준 온도가 아까 15도라고 했는데 18도는 인 거는 이제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금 했던 거 물어볼게. 온도가 지금 표준 온도 15도보다 어때? 높죠? 표준 온도보다 높아? 그럼 보정값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온도가 높아졌어, 표준보다. 플러스. 플러스죠. 보정값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정값 부호에다가 플러스를 썼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길이 255.540에다가 이제 이 보정치를 더해줘야 되는데 테이프 선팽창 개수가 이게 알파예요. 문제에 주어진다고 했지. 이게 알파고 대입한 거 보면 알파 선팽창 개수에다가 온도에서 지금 현재 18도에서 표준 온도 빼기 그리고 곱하기 거리 하면 보정값이 나오고 그걸 더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문제 이론 문제 나왔던 거 한 번만 풀어볼게. 얘는 작년 문제에서 나왔거든. 2020년도 문제에서. 자, 2020년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한번 읽어봐봐. 자, 한번 다 풀어봤어? 답 몇 번일까? 답은 4번. 4번이에요. 왜? 자,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로 보정할 때 보정량이 이게 아니지.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제곱. 이 위에다가 제곱을 해야 되죠. 2L분의 H 제곱.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맨날 계산 문제만 풀고 그냥 공식만 주구장창 외우다가 갑자기 말로 풀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왜 이 공식이 이렇구나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지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면은 틀릴 수가 있어서. 근데 1번은 오늘 했었죠. 관측 시 온도가 표준 기준 온도 15도보다 낮아졌다. 온도가 낮아지면 보정값은 빼야 된다고 했었죠. 1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이 틀렸어요. 이건 책에 다
식이랑 해서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서 살펴보고, 자, 교과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는 42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 자, 우리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안 다뤘을 거야.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거리 측량. 자, 아직까지 토탈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 사실상. 딱 한 번? 이 내용에서 나왔던 건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그것도 2015년에 첫 해에.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 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안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둬야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하려고 미룬 거고,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탈 스테이션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어요? 못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 우리 학교 음악실 뒤에서 기능사 볼 때 했던 게 토탈 스테이션이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모든 측량 기기가 비슷하게 생겼겠지만 얘가 토탈, 삼각대, 그리고 프리즘 여기에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어디에다 밑줄을 쳐두냐면 토탈 스테이션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그냥 한 번만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프리즘의 역할이 뭐냐면 한 번 갔다가 여기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1번 토탈 스테이션은 파장의 빛을 중요해요. 빛을 왕복시켜서 거리를 측정한다. 자, 아까 전파랑 광파 중에 이렇게 두 개 좀 전에 배웠어. 토탈 스테이션이 빛을 이용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토탈 스테이션은 전파, 광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빛을 광파.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광파에 해당하겠죠, 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토탈 스테이션은 광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 광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었지? 광파의 가장 큰 단점.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천후 장애를 받기 쉽다. 전천후라는 거는 날씨를 의미해. 여기 하늘천자 써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앞에 계속 배웠던 우리가 오늘 좀 추가했던 전파 거리 측정이랑 광파 거리 측정 개념을 알고 보면 조금 쉬울 수가 있고, 자, 그럼 얘는 도대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에다 밑줄 칠게요. 발사광과 반사광의 위상이 어긋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발광된 빛이 프리즘에 반사돼서 돌아오면서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그걸 거리로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말로만 보면 모르겠지만 GNSS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림을 볼게. 발사광은 뭐고 반사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발사광은 토탈 스테이션에서 출발한 거야. 발사된 빛을 얘기를 하고. 그럼 반사광은 뭐겠어요? 프리즘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하겠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실선으로 된 게 발사광, 그리고 파선으로 된 게 반사광. 자, 근데 보통 이렇게 갔어. 발사가 이렇게 돼서. 그럼 돌아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 그림 보면은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처음 시작이랑 끝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 안 맞아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GNSS에서 배운 것처럼 이 부분을 위상차라고 해. 자, GNSS에서 했어요. 위상차. 이 파장의 모양에 차이가 생긴 거야. 못 따라가서. 원래 그대로 똑같이 돌아와서 원래는 딱 여기 이렇게 맞아야 돼. 원래는. 이렇게 딱 시작점하고 끝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게 위상차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오지. 발사광과 반사광의 위상이 어긋난다. 이게 위상차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거리를 잴 때 여기다 밑줄 칠게요. 거리를 재는 거는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자,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알고 싶은 건 지금 토탈 기계를 세운 지점하고 프리즘 사이에 거리 L을 알고 싶은 거지. 근데 보니까 얘가 한 번 발사됐다가 돌아왔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L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란 얘기야? 2L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혹시 물어볼게. 물리 시간에 파동 배웠어, 아직? 파동까지 안 나갔죠? 계속 얘기하는데 파동을 배우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림 그대로 보면은 파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은 또 파장 하나. 이게 지금 총 몇 개 있느냐 해서 n은 주파수, 파장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파장 하나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2m라고 해볼게. 근데 이런 모양이 지금 몇 개가 반복하냐? 주파수가 10개 반복한대. 그러면 총 길이는 2m에다가 곱하기 10해서 20m.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발사광과 반사파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위상차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 차이까지 더해서 얘네가 갔다가 돌아온 왕복한 거리 2L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L은 왕복한 거리예요. 갔다가 돌아온 왕복거리. 자,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 있어? 뭐 설명 더 했으면 좋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혹시 있으면 개인적으로 꼭 물어봐. 자, 그러면은 여기 말 그대로 우리 이거 공식만 외우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공부할 때 여기 말로 풀어져 있지. 두 측점 간 왕복한 주파수에다가 파장을 곱하고 위상차를 더하면 거리의 2배가 된다. 이 공식을 말로 풀어 쓴 거야. 이제 앞으로 측량은 공부를 할 때 공식만 외우면 안 되고 공식을 말로 풀어서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골라낼 때. 자, 그래서 이거랑 이 부분 잘 보고 토탈 스테이션이 빛을 이용한 광파 거리 측정이라는 거. 자, 그러면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할 때 이렇게 프리즘을 세우기도 하죠. 프리즘 모드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실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프리즘이 없이 타겟이 없는 무타겟 모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벽에다 쏘는 거야. 프리즘 없이 벽에다 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토탈부터 벽까지 거리를 구하는 이런 타겟이 따로 없는 무타겟 모드가 있어요. 자, 얘 특징을 좀 볼게. 자, 무타겟을 지원하는 토탈 스테이션은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거나
목표물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지. 반사돼야 되는데 반사율이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얘는 프리즘이 없는, 타겟이 없는 모드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아져요. 자, 첫 번째 여기다 밑줄 칠게. 무타켓 모드에서 측정 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얘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측정 시간은 거리와 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토탈 스테이션을 세우고 벽이 이렇게 있을 때 벽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뭐 벽의 색깔이 너무 시커멓거나 이런 색에 의해서 많이 의존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알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은 옷을 입으면 여름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얘기 많이 들어봤어? 검은 옷을 입으면 여름에 열을 많이 받는 거 알아요? 검은색이 많이 흡수를 하거든?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밝은 색을 많이 입으라고 하는 게 빛을 반사해버려. 근데 만약에 토탈 스테이션에서 검은색 벽에다가 쐈어. 그럼 빛을 보냈을 때 온전히 다 못 돌아오고 이 빛이 여기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색깔에 의존받기 쉽다. 영향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뒤에는 읽어보면 상식적인 건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돌아오는 시간이. 반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두 번째. 무타켓 모드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토탈을 세우고 우리가 벽에다 쏘고 싶은데 만약에 중간에 자동차가 있거나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서 이런 광로라는 건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차단되면 당연히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이건 상식적인 장애물이 생기면 경로가 차단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토탈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흰색 벽을 봤다가 두 번째 검은색 벽을 봤어요. 측정면이 흰색에서 검은색을 보는데 너무 순식간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사율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목표물까지 거리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할 경우에는 측정을 하고 나서 그 값을 의심을 해봐야 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 측정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기능사나 기사, 산업기사 책에도 비중이 막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문제집에도 내용이 많진 않아. 그래서 나올 확률 자체는 적지만 공부를 해둬야 되고 이 부분 읽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럼 토탈 스테이션으로 거리를 측량했을 때 마찬가지로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오차에는 보통 개인적인 오차, 측정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 그 다음 기계적인 오차,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자연적인 오차, 주변 날씨, 특히 토탈 스테이션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가나는 우연 오차라고 했어요. 우연 오차가 다른 말로 부정 오차라고 했지. 자, 부정 오차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자. 부정 오차는 오차가 발생한 원인이 어때요? 부정 오차 불분명.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발생한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죠. 부정 오차는. 그래서 가나를 보면 기계나 반사 프리즘을 정확히 세우지 못할 때 또는 기압, 온도, 습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할 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기압이나 현재 온도를 정확히 몰라. 그냥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아, 비교적 덥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숫자로 측정을 못 한다는 거는 정확히 오차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온도에서 발생을 하는 거지 습도에서 발생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위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부정확한데 말 그대로 기계에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외우기보다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부정확하다라는 거는 원인을 지금 현재 모른다는 거죠. 정확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연오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대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부정오차를 알고 있냐, 정오차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볼 거야. 기출문제에서도 정오차 골라내고 부정오차 골라내고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부정오차랑 정오차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다랑 라는 정오차라는 거는 원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답은 볼게. 위상 측정에서 사용되는 광선 0점 기계가 이론적인 중심하고 불일치한다.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거는. 기계의 중심이 벗어났다. 이게 원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낸 거고, 라번에도 반사 프리즘의 중심이 이론적인 중심과 불일치해서 오차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번하고 바번 보면은 여기 밑에 한 줄 나와 있어요. 마번, 바번에 의한 오차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관측한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관측한 거리가 멀거나 짧거나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작게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토탈스테이션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다고 했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2015년 기출에서 여기서 나왔는데, 자, 굴절률이라는 거는 우리 GNSS 측량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빛이나 주파수가 가다가 제대로 못 가고 부딪혀서 굴절되는 현상이 있었죠. 그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옆에다가 식을 하나 적어둘게요. 이렇게 물어봤었어. 이렇게 물어봤었고, 얘는 관측 거리예요. 자, 설명을 해보면 굴절률에 따라서 굴절률이 오차를 많이 받는데 정확도가 3mm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굴절률 오차는 정확도를 3mm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근데 오차가 생기죠. 3mm 플러스 2ppm 곱하기 L.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굴절률 오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 공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에 굴절이 많이 생기면서 당연히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알려주면 ppm 같은 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ppm은 인터넷에만 쳐도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100만 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인데 만약에 여기 관측 거리에
1km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100만 분의 1 하면 1 mm로 단위가 바뀌거든. 그럼 결국에는 2 mm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ppm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거리에다가 100만 분의 1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100만 분의 1을 해주자 이런 의미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적어두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굴절률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를 한 거였고 그 부분 기출문제 나왔던 거 한번 봐볼게. 자, 문제 4번 볼게요. 15년도 4번. 어떤 토탈 스테이션 거리에 대한 정확도가 3mm 플러스 2ppm 곱하기 L이라고 할 때 2ppm L에 해당하는 오차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방금 뭐라 했었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굴절률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해서 4번이라고 했었죠. 근데 네. 이걸 정확히 공부 안 했으면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번을 많이 찍었을 거야. 그때 오답률이 아마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를 안 했을 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굴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 부분에서는 뭐 여기 토탈 스테이션 사용되는 용도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야. 좌표를 구한다. 뭐 방위각을 구할 수 있다.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꼭 읽어보시고 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여태까지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공부를 꼼꼼하게 해두고 자, 이렇게 해서 거리 측량을 하나 더 볼게요. 46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46페이지. 자,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이 문제는 풀어줬었던 것 같은데, 그쵸? 했었지, 수업은. 자, 여기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거리를 각각 측정을 하고, 정밀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에도 실제로 한번 나왔었어. 근데 정밀도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 값이 있고, 실제 값과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정밀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리가 500m야. 500m인데 내가 측정해 보니까 498m 나왔어. 자, 그러면 500m가 실제 값이고 이건 내가 관측한 값이죠. 498은.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오차는 얼마예요? 500m랑 498m의 오차는 2m. 오차는 몇 미터? 2m. 2m죠. 원래 실제 거리가 500m인데 나는 498로 측정을 했잖아. 그게 오차잖아. 2m. 그러면 이걸 보고 정밀도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내가 관측한 값에 대한 정밀도는 실제 500m에다가 차이가 2m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정밀도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정밀도 부분에서 물어본 것도 사실은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였어. 여기 보면은 얘네가 한 명이 264.65로 관측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관측하고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관측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실제값을 안 알려줬어. 그래서 실제값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참값 대신에 뭘 쓴 거냐면 최하값을 쓴 거야.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평균을 내서 264.57로 쓴 거고, 원래는 실제값이 주어지면 그걸 써야겠죠. 근데 실제값이 여기 안 주어졌기 때문에 최하값을 쓴 거고. 자, 그래서 최하값이 실제 거리 여기 264.57m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각각의 오차를 구분을 해 봐야겠지. 자, 최하값이 264.57이니까 각각 차이를 구하는 거야. 1번 사람이 한 거랑 최하값이랑 차이를 구해보고, 이거랑 차이를 구하고, 이거랑 차이를 구해서 원래 오차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얘네끼리 차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이걸로 공부를 하세요. 교차로. 그래서 교차는 서로 차이예요. 얘네끼리 차이. 얘네 둘이 차이가 0.1, 또 얘랑 차이가 0.15, 얘랑 차이가 0.05. 그래서 이 세 개를 평균 낸 게 0.10이고 그게 여기 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한번 수업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봐두고 문제를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능사 문제랑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자, 20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거리 정확도, 정밀도 같은 얘기야. 근데 정밀도는 어떻게 한다? 실제값 또는 그거랑 비슷한 최하값 분의 차이죠. 자, 지금 A, B 두 점 사이 거리가 실제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만 주어졌어. 그럼 실제값을 모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최하값을 구해야 되지. 최하값은 어떻게 한다? 경중률 1 더하기 1에다가 각각 얘네 평균 내면 돼. 지금 경중률 얘긴 따로 없으니까 결국 1대1로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답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164.38m가 최하값이고, 자, 두 번째 차이는 얘네 둘 값의 차이가 되겠지. 164.30 마이너스 0.16m지만 마이너스 부호는 필요 없으니까 0.16이 차이가 돼요. 그러면 정밀도는 최하값 거리 164.38m 분의 둘의 차이 0.16 해서 이건 계산기를 써야 돼. 그래서 하면은 1027.3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하값을 구하고 둘의 차이를 구해서 정밀도를 구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문제 있지. 숫자만 바꿔서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16년도에 한번 나왔었거든. 자, 16년도 5번 문제. 지금 여기 보기가 잘렸는데 4번은 60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잘려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좀 전에 풀었던 기능사 문제랑 완전 똑같고 숫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A, B 거리를 왕복 측정했을 때 한 명은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이렇게 나왔을 때 정확도, 정밀도를 구해라. 자, 정확도, 정밀도는 실제 거리 분의 차이 또는 오차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실제 거리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뭐를 써라? 최하값을 사용해라. 그럼 첫 번째 최하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죠. 자, 그럼 몇 미터 나와요? 두 개 더한 다음에 평균 내면? 200이요. 200m 나오고, 두 번째는 얘네 둘 값의 차이. 차이는 그냥 빼면 되지. 빼면 0.04m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정확도는 거리 최하값 200m 분의 차이 0.04m. 자, 혹시 여기까지 나는 했는데 그 다음에 숫자 바꾸는 걸 못하겠다 하는 사람 있어? 분수를 지금 분모 1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못 쓰니까 계산기 입력을 할 수가 없죠. 보통 이렇게 나왔는데 분모를 1로 바꾸려면 여기를 0.04로 나누고 여길 0.04로 나눠야겠지. 근데 여러분이 200을 0.04로 나누긴 까다로우니까 보통 이렇게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0.04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있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보내. 그럼 밑에도 당연히 똑같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2만 분의 4죠. 그럼 이제 분자를 1로 만들려면 나누기 몇만 하면 돼? 4를 하면 1이 되고 2만을 4로 나누면 5000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이거는 이렇게 숫자 바꾸고 분수 바꾸는 거는 선생님이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최대한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측량도 뭐도 아닌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계산기 쓰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계산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바꾸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어쨌든 거리 정확도 구하는 문제는 3번이었고, 이렇게 해서 거리 측량 부분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해야 될 거나 중요한 부분은 끝났고, 각 측량에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63페이지 볼게. 각 측량 63페이지. 63페이지 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2학기 때 수업 시간에도 가게 종류는 계속 다뤘었어. 방향각, 방위각, 그리고 고저각, 천정각 이렇게 해서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 거고, 방향각과 방위각의 차이는 얘는 계속 강조를 했었죠. 방위각은 진북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잰 거고, 방향각은 도북으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잰 거. 자,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라고 했을 텐데, 내가 거기 페이지에 말고 뒷페이지에다 아마 그리라고 했을 텐데, 자, 이것도 그리라고 했었어요. 했었던 거 기억나? 그렸니 다? 안 그린 사람은 지금 그리세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자, 진북을 기준으로 여기 P는 측점, 측선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각을 잴 건데, 만약에 진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쟀어. B. B는 뭘까? 방금 했죠. 진북을 기준으로 하면 위, 각이라고 했죠. 진북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도북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각이에요? 도북을 기준으로 하면? 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C. 방향각. 그러면 진북하고 도북의 차이 이거 있죠? 2. 이건 우리 뭐라고 배웠었어? 진북과 도북의 차이. 좌우선 수차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 건데 자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석,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자북을 기준으로 방위각처럼 똑같이 쟀다고 해서 얘는 자북 방위각 이렇게 불러요. A는 자북 방위각.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처음 보는 걸 텐데 D 있죠? D. 자북하고 진북의 차이. D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침, 편, 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침, 편차. 그러니까 자석 안, 나침반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자침 있지.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랑 진북이랑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침, 편차라고 해요. 정리를 해두고 자, 기준을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각을 잴 때 일반적으로 보통 기준으로부터 해서 어느 방향으로 재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게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쏠려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부호도 잘 알아두고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능사 체계도 있고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이건 꼭 필기를 해 두시고 자, 지금 이 책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85도가 아니라 80도거든요. 자, 문제를 같이 해석을 해볼게. 자북 방위각이 80도 09분 22초래. 자북 방위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를 기준으로 한 거라 했어요? 자북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죠. 여기 자북을 기준으로. 그래서 자북을 기준으로 측점까지 이렇게 잰 게 여기가 몇 도야? 80도 09분 22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선 수차. 좌우선 수차가 뭐라 했지? 진북하고 도북 또는 방향각과 방위각의 차이죠. 그래서 어디가 지금 좌우선 수차에 여기 이 조그만 거. 이 부분이 좌우선 수차. 1분 40초.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자침, 편차. 자, 자침, 편차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자침, 편차는 뭐랑 뭐의 차이라고 했어요? 책 보고 얘기하세요. 아까 지금 방금 했기 때문에 다 못했을 거예요. 자침, 편차는 진북 좌우. 자북이랑 진북의 차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자북하고 진북의 차이.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일부러 헷갈리게 그려놨는데 자침, 편차가 자북하고 진북의 차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낚일 수 있게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자침 편차 5도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자,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 P점의 방향각을 물어봤다. 방향각. 그럼 이제 방향각은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도북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도북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럼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는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개념은 설명했으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할게. 여기가 아까 이건 잘못 나와 있다 했죠. 자북 방위각 80도, 공급은 22초. 그리고 좌우선 수차 여기 크기가 1분 40초. 자침 편차는 자북하고 진북 차이. 여기가 5도고 결국 물어보는 방향각은 여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림 그대로 풀면 돼. 이건 공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랑 이거 빼면 뭐만 남아요? 얘만 남겠죠? 그래서 80도 공급은 22초에서 이거 5분 하나 빼고 5도 하나 빼고 1분 40초 하나 빼고 해서 구하면 75도 이게 여기 방위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빼고 더하고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좌우선 수차, 자북 방위각, 뭐 자침 편차 이게 각각 어디를 나타내느냐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빼고 더하고 그건 그냥 그림으로 보고 풀면 돼.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책에서 문제, 뭐 기능사에서 문제 찾아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출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 이거를 그때 안 해가지고 교과서 66페이지 볼게요. 수평각 측정 방법은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괜찮지. 단측법, 대각법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2학기 때도 계산하는 부분은 안 했어. 개념만 하고 이걸 안 했는데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좀 이해를 해 볼게. 자, 단측법을 예로 드는 건데 단측법이라는 거는 각 한 개를 몇 번 관측하는 게 단측법이라 했죠. 단측법은 각 한 개를 한 번, 1회.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A랑 B 사이 지금 이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각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개념을 모르니까 그림 보면 몇 번 잰 것처럼 보여요, 사실. 2번 잰 것처럼 보이지. 근데 한 번은 정위, 한 번은 반위라고 해서 방향만 바꿔준 거야. 그래서 측량에서는 관측을 할 때 1회라고 하면은 정위 한 번 재고 반대로 반위 한 번 잰 거.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회 관측한다 해서 이렇게 한 번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재보고 반대에서도 한 번 재봐야 이게 한 세트 1회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자 여기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반전이라는 것부터 먼저 필기를 할게요. 반전. 반전은 측량 기계 망원경을 수평축 주위로 180도 회전시킨 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전시킨다 이런 거. 자, 그림 레벨 기계가 그림이 그냥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보통 측량 기계가 다 이렇게 생겼지. 망원경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눈을 여기다가 대고 원하는 걸 한번 보죠. 근데 기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토탈 같은 걸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얘를 한 바퀴 돌려서 봐도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망원경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돌린 다음에 그건 선생님이 그 하는 방법 자체는 학교 오면 실제로 보여줄게. 지금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를 한번 돌린 다음에 이거 기계 자체를 또 한 바퀴 돌리면 반대편에서도 망원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하는 방법은 실제로 보여줄 거고 그게 반전이야. 그게 반전인 거고 그럼 여기 나온 정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선생님은 설명 안 할게. 그냥 쉽게 A에서 B를 보고 관측한 거. 자, 지금 여기 볼게요. 정위를 보니까 기계에다가 A를 놓고 봤을 때 A의 각도가 0도래. 즉 여기를 시작점으로 본 거야. 여기 0도. 그리고 기계를 B로 시준을 했더니 65도 10분 20초가 나왔다는 거는 정의로 각도를 쟀을 때 여기랑 여기 차이 65도 10분 20초라는 거죠. 정의로 쟀을 때는 이 각의 차이가 65도 10분 20초란 뜻이야. 근데 반대로 이제 반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180도 돌려서 반전시켜서 측정한 거. 반전시켜서 측정한 게 반위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B에서 A를 보면 반위 볼게. 기계를 여기다 두고 이번에는 반대로 B를 0으로 놨지. 여기가 시작점으로 놨어.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봤더니 각도가 65도 10분 25초 나왔대. 즉 A에서 쟀을 때는 이만큼 나왔고 B를 시작으로 해서 쟀을 때는 이만큼 나왔어. 둘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사람이 읽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단측법에서 1회 각을 관측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정위, 반위로 한 번씩 측정하는 거를 의미해요. 정확히는 1대회 이렇게 써. 1대회. 그러니까 한 번 읽는다 해서 정의만 읽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읽어줘야 돼. 정의, 반의. 그냥 그래서 정의로 한번 각을 읽고 반의로 한번 각을 읽었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의 각도는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을 평균을 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읽은 값이랑 여기서 읽은 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혹시 먼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백악법 같은 경우에는 단축법이랑 다르게 얘는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몇 번 잰다 했어요? 2번 이상 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누계각이라고 되어 있어. 누계각이라는 거는 3번 잰 걸 합해 보니까 180도 37분 30초란 얘기고 단위로 잰 것도 3번 합쳐 보니까 180도 37분 20초란 얘기야. 그러면 반복 횟수를 한 번 잰 걸로 바꿔줘야 돼요, 결과를. 그럼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3 나눠가지고 정의 하나 구하고 반 위에서 3 횟수로 나눠서 또 반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돼. 그러니까 단축법이랑 원리는 똑같은데 백악법은 누계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횟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거. 자, 내일 이어서 더 할 건데 여러분이 직접 못해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기출을 한번 풀어볼게요. 한 번 나왔거든. 기출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 7번 16년도 문제 7번이에요. 자, 조금 다를 거야. 지금 숫자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 얘는 같이 풀고 마칠게요. 자, 단축법으로 관측을 했대. 단축법으로 관측을 했고 정의, 반의 해서 총 한 번씩 해서 전체 1회를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시준점이 A, B. 반의는 반대니까 B에서 A를 본 거고 관측 각이 나와 있죠. 자, 정 위에서 A가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 결과를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선생님 우리 책에는 그냥 얘네 둘이 나누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출문제에는 숫자가 반의 같은 경우에 엉뚱하게 이렇게 나왔지. 이거 개념이 기계를 이렇게 세우고 A, B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뭐라고? A에서 B를 보는 게 정, 위. 그리고 반대로 B에서 A를 본 게 반, 위라고 했었어. 자, 정의부터 볼게. 지금 A를 처음에 봤을 때 0, B를 봤더니 70도 0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망원경을 보면 이게 우리가 실습을 안 해봐서 망원경을 보면은 눈금이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눈금이 지금 여기는 0도구나. 그리고 쭉 이렇게 B 쪽으로 틀어서 봤더니 여기는 눈금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각도기 써본 적 있어? 각도기? 너네는 한 번도 안 써봤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각도기 있어가지고 눈금이 다 이미 그려져 있어. 자처럼. 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를 댔더니 A의 눈금은 0이고 B의 눈금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정의로 여기 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얘네 둘의 차이 그냥 70도 6분 0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반의를 볼게. 반의에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거야.
반이는 반대로 읽었죠. 자, 반이 B에서 시작을 해서 읽었는데 B를 보니까 지금 눈금이 B에다가 갖다 대고 읽었을 때 눈금 자체가 이렇게 읽혔어. 그리고 A 자체 눈금이 이렇게 읽혔어.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각을 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야. 쉽게 자로 생각했을 때 A하고 B 지점에 놨더니 우리가 항상 자를 쓸 때 만약에 A에서 B 거리를 구하세요 해서 자를 잴 때 여러분 보통은 상식적으로 A에다가 0눈금을 맞추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눈금을 그냥 50m, 30m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꼭 0에다가 시작 놓고 하란 법은 없잖아. 그럼 얘네 둘의 길이가 몇이 나와요? 20m가 나오는 거야. 둘의 차이니까. 그것처럼 반이는 눈금이 꼭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그냥 B에다가 250 0분을 갖다 댔고 A는 갖다 대니까 이만큼 나온 거야. 그러면 반위로 각을 측정을 하면 이렇게 크기가 나오겠죠. 자, 얘 계산 아직도 잘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직접 같이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250도 0분에서 179도 59분을 빼야 돼. 근데 지금 얘가 0초니까 못 빼죠. 그러면은 1분을 빌려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수학이랑 다르게 1분이 몇 초야? 1분은 60초기 때문에 60. 10초라고 쓰면 안 돼. 아직까지도 10초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1분은 60초죠. 자, 그럼 60초에서 56초 빼면 04초. 04초. 그리고 5분에서 59분 못 빼죠.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도를 빌려줄 건데 1도는 몇 분이야? 60분이죠. 그래서 얘도 6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65에서 59분 빼면 6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9도에서 179도를 빼면 70분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세요. 각 손으로 계산해서 빼고 더하는 거. 1도는 60분이고 1분은 60초다. 그래서 빼고 더할 때 빌려주고 올라가고 이거 연습을 하고 즉 반위로 각을 쟀더니 여기가 70도 6분 4초가 나왔대. 여기 70도 6분 4초. 자, 그러면 이거랑 얘 평균을 내야 되죠.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 얘네 둘이 평균 내면 값이 얼마인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좀 한번 해보면 평균을 낸다는 거는 둘이 더한 다음에 그냥 나누기 2 하면 되지. 70도 0분 0초 더하기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에다가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와요. 70도 6분 2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보통 기출 문제는 숫자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맞춰줘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만 평균을 내면 돼. 0초랑 4초 더하면 4초지. 그걸 나누면 2초니까 그냥 70도 6분 2초.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하면 이제 앞으로 보일 거야. 그런 것도 얘기해 줄 거니까. 자,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풀었고, 내일 이어서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기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건데, 자, 앞에 한 번만. 자,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하면은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듯이 기출문제나 기능사 이런 내용을 좀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계산 문제를 선생님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계산 문제는 거의 이제 숫자만 바꿔서 나오겠지.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내고 보는 부분은 이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거 고르는 문제 있잖아. 말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출하고 똑같이는 안 냈고 선생님이 새로 문제를 계속 이제 책에 있는 지문을 써오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모의고사가 기말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것만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겠지만 지문을 좀 꼼꼼하게 많이 읽어보세요. 그냥 내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부분만 하고 넘어가면은 측량은 앞으로는 고득점을 받기는 힘들 거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체크한 부분은 기출이나 뭐 많이 나오는 데를 체크해줬지. 그 외에 설명을 다 해주긴 했잖아. 지문 이 부분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을 공부할 때는 기출만 봐서는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기는 힘들어.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더 이렇게 추가하고 필기를 한 이유는 이제는 측량이 책에 있는 지문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데서 또 끌어다 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자,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론 파트가 있고 뒤에 실습 순서 이런 거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실습 순서 여기서 시험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시험 범위 이런 걸 보면은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험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습 순서에 관한 것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토탈 스테이션 한 것처럼 그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오늘 풀었던 계산 문제들은 까먹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내일 이어서 오늘 했던 것 부분에서 이어서 문제 하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측량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토목 일반 수업 들으면 돼요.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 일반은 선생님 줌에서요 할 거고요. 일단은 10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성이 벌써 쓰러진다. 자, 10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들어와서 저기 준비하고 있으세요. 알았죠? 네.